자, 이번에는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들이에요.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 마찰력, 부력인데 마찬가지로 방향과 크기와 이용 이렇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탄성력의 방향. 두 번째, 크기. 세 번째, 어디에 이용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은 일단 어떤 녀석한테만 작용하냐면 탄성체에만 작용해요.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탄성체 같은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용수철 또는 고무줄 또는 활이죠. 활 같은 것들 또는 공 같은 거. 침대는 용수에 들어있는 거야. 침대 속에 용수에 들어있는 거고요. 공 같은 것들도 이렇게 튀기면서 모양이 바뀌는 거죠. 탄성체라고 하고요. 탄성체를 변형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그림 그려보자. 여기 이렇게 용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용설이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는 용설을 내가 물체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당겨요. 당기면 용설이 연결돼서 용설이 쭉 늘어나겠죠. 용설이 늘어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 나무 도망을 당길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이죠. 즉 내가 이동시키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는 거야? 탄성력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방향은 모양이 변화된 거. 그림 그려볼게요. 얘가 이걸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쭉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게 되면은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 방향이라는 것은 얘가 오른쪽으로 변형됐잖아. 그지? 변형됐습니다.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방향은 물체가 변형된 방향 있죠?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제 탄성력의 특징입니다. 그럼 봐봐요. 좀 다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렇게 용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밀었어요. 밀면은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왼쪽으로 밀었다면 탄성력은 오른쪽이죠. 내가 이거를 변형시켰다는 건 그림을 그려본다면 내가 왼쪽으로 밀었다는 건 이 물체를 이렇게 찌부시킨 거죠. 용설을 찌부시켜서 이렇게 민 겁니다. 그럼 얘가 변형된 방향이 왼쪽 방향이죠? 그러면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밀겠죠? 이게 탄성력이죠?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탄성력이다. 자, 같은 거죠. 땡기든 밀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탄성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내가 얘를 더 많이 밀면 더 세게 밖으로 밀어내겠죠?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물체가 변형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도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이 늘리면 그만큼 되돌아가려는 힘도 크다는 거고요. 많이 줄이면 그만큼 밖으로 더 튕겨나가려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활을 당길 때도 활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당겨서 톡 넣으면 화살이 휙 나가죠. 왜? 탄성력이 크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많이 당겨서 놓으면 변형된 정도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센 힘으로 빵 나가죠. 탄성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형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은 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디다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 활을 쏠 때나 공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들, 고무줄을 이용하는 것들 전부 다 탄성력을 이용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장대 높이뛰기 같은 것들 다 탄성력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이게 탄성력 끝이에요. 탄성체가 변형된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는 게 탄성력이고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이 크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마찰력입니다. 마찰력도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찰력은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게 되면은 어느 방향으로, 자,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키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이냐?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운동을 방해한다는 건 이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찰력이에요.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마찰력은 운동시키려는 방향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마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내가 왼쪽으로 운동을 시키면 반대 방향, 위쪽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이겠죠? 운동 방향에 따라서 마찰력의 방향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마찰력이란 건 뭐라고 적용할 수 있겠어요? 마찰력이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힘이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당길 때 마찰력이 왼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떨 때 마찰력이 더 클까? 이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첫 번째, 마찰력이 크기는 첫 번째, 무게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도 커요. 두 번째, 이 접촉면이 매끌매끌한 유리일 경우와 이 면이 사포일 때, 유리와 사포 중에 어디가 더 끌기 힘들어요? 사포가 끌기 힘들죠. 즉 마찰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접촉면의 거칠기입니다. 접촉하고 있는 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거칠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마찰력은 크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마찰력을 결정해요. 마찰력 결정 요인은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입니다. 절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마찰력을 결정하지 않아. 마찰력과 완전히 무관한 게 있는데 그 녀석이 뭐냐면요. 마찰면의 넓이입니다. 자, 마찰면의 넓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마찰력을 딱 재봤더니 예를 들어서 10N이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10N이었다. 힘이니까 무게가 당연히 똑같죠, 뉴턴.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세웠어요. 똑같은 물체인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똑같은 물체를 세웠다는 건 무게가 똑같다는 거죠. 무게가 똑같으면 마찰력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봐요. 얘는 접촉면의 넓이가 이만큼이죠. 그죠? 얘는 접촉면의 넓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얘를 B라고 놓고 얘를 A라고 놓고 본다면 A와 B 중에 어떤 게 마찰력이 클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마찰하고 있는 A가 클 것 같잖아. 하지만 A는 칠판 봐야죠. 하지만 A는 요 넓은 면에 이 무게가 분산되고 있어요. 보입니까? 넓은 면에 무게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고요. 얘는 면이 좁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을 것 같지만 그만큼 많은 무게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마찰력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마찰면의 넓이와는 완전 무관하다는 겁니다. 얘든 마찰력은 똑같다는 거. 그럼 문제입니다. 얘의 마찰력은 얼마일까? 저 A가 몇인데요? 10. 그럼 걔도 10이요. 10입니다. 마찰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마찰력은 어떻게 측정할까? 선생님이 여기 10이라고 써놨잖아. 마찰력이 10인 걸 어떻게 측정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찰력 측정하는 거. 어떻게 측정했을까? 자유. 나가. 마주자. 나와. 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물체가 몇 뉴턴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1뉴턴으로 당겼어요. 자, 이 물체에 무게를 줍니다. 이 물체는 10뉴턴짜리입니다. 라고 줬어요. 봐요. 내가 이 물체를 이 물체의 무게는 20N. 자, 내가 오른쪽으로 1N으로 당깁니다. 20N. 되게 무거운 물체가 딱 있는데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1N으로 당긴 거야.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 움직이지 않았어. 정지 상태야. 움직이지 않았어. 정지 상태야.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1N으로 당겼지만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 작용했기 때문에 안 움직였을까? 1N입니다. 봐요. 내가 1로 당겼는데 안 움직였어.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당긴 그 힘을 방해하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죠. 즉,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 1뉴턴 작용한 겁니다. 자, 왼쪽 방향으로 1뉴턴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 무게가 20뉴턴이라면서요. 그럼 마찰력도 20뉴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봐요. 만약에 내가 1뉴턴 당겼는데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20뉴턴이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내가 1로 당기는데 절로 가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치? 마찰력은 무게가 결정하긴 하지만 무게가 모두 다 마찰력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뉴턴을 작용하면은 마찰력도 1뉴턴입니다. 그럼 봐요.
내가 2N을 하겠습니다. 2N으로 당겼는데도 안 움직여. 그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얼마 작용했다는 거야? 2N. 무슨 일이야? 마찰력이 자꾸 바뀌고 있네?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주냐에 따라서 마찰력도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N, 4N, 5N, 6N 안 움직여. 계속 마찰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10N으로 땡겼더니 드디어 움직였어. 드디어 움직였어. 그러면 10N까지 올 동안 얘는 마찰력이 얼마까지 증가한 거야? 9.9999까지 증가한 거죠. 그지? 거의 10과 같아지겠죠? 봐요. 내가 10N으로 당겼을 때 드디어 움직였다는 건 10N만큼의 마찰력, 거의 가깝게 마찰력이 증가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의 이 힘의 크기를 마찰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반대 방향으로 10N에 가깝게 마찰력이 작용했었을 거니까. 이게 마찰력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1이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내가 10N 당기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용수철 저울을 걸어갖고 당기면 돼요. 1이니까. 그러면 10N 당기는 게 눈에 보입니다. 1이죠. 이렇게 측정해주면 돼요. 마찰력은 어디다 이용하느냐? 이용하는 건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와 마찰력을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 등산화 있죠, 등산화 바닥이 어때요? 되게 거칠거칠하죠. 왜? 거칠면 거칠수록 뭐가 크니까, 마찰력이 더 크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걸음을 걸을 때 마찰력이 클수록 좋아요. 만약 선생님이 여기 전혀 마찰력이 없다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미끄러졌어. 마찰력이 클수록 좋은 것들은 등산이나 걸어갈 때 이런 때 마찰력이 커야 좋고요. 그 다음에 끈을 맬 때도 마찰력이 있어야지만 끈이 매지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마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마찰력이 전혀 없으면 계속 미끄러지겠죠. 큰일 나겠죠. 크게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찰력을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 잘 미끄러져야 좋은 경우입니다. 스키나 보드 같은 거 탈 때, 그죠? 스키나 보드 같은 거 탈 때, 미끄럼틀 탈 때,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마찰력이 겁나 커. 짜증나죠? 그죠? 마찰력이 작아야 됩니다. 바닥에 놓인 물체를 끌어야 할 때도 마찰력이 작으시면 좋겠죠?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와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예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마찰력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 번째, 부력입니다. 자, 부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자, 그림 볼게요. 자, 부력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70%가 물인 거 알고 있죠? 지구의 거의 70%가 이렇게 물입니다. 물이 있다면 배가 하나 떠 있어,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이 배의 무게는 무려 1톤이에요. 1톤짜리 배가 떠 있는 거예요. 1톤짜리 배가 바다 위에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뜰 수 있죠. 왜 뜰까요? 위로 밀어 올리는 힘 때문에 뜨는 겁니다. 봐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누가 당겨요? 이 배를 당기는 곳은 지구의 중심에서 당기겠죠. 중력이 당길 거 아니야? 중력이 당기지만 얘가 중력 방향으로 계속 잠수하는 게 아니라 떠 있는 이유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누가 밀어주기 때문에? 부력이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럼 부력의 방향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물의 윗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의 윗방향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의 윗방향. 물이 있으면 윗방향. 그죠? 윗방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부력의 방향이 되고요. 부력의 크기는 자, 1톤짜리 요 배는 공중에, 바닥에, 아직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모습이 이럴 거예요.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커다란 바다가 있고요. 이렇게 좀 작은 바다가 있다고.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놓고 이 배를 밖에 있었던 이 배를 이 안에다가 통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물속으로 붕덩 들어가겠죠. 붕덩 들어가면서 얼마만큼의 물을 밀어내겠어요? 이만큼의 물을 밀어내겠죠. 맞습니까? 맞죠?
이만큼의 물이 넘치겠죠. 넘쳐서 이만큼의 물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겁니다. 얘가 들어간 물에서 넘친 물이 있잖아. 이 넘친 물의 무게를 재봤더니 1000N이었어요. 무게가 1000N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넘친 물의 무게만큼 뭐가 작용하냐? 윗방향으로. 넘친 물의 무게만큼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넘친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그래서 넘친 물의 무게하고 같습니다. 넘친 물의 무게가 같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물속에 퐁당 들어갔을 때랑 체육만이 풍덩 들어갔을 때랑 누가 더 물을 많이 넘치게 해요? 선생님. 체육만이죠. 체육만이 훨씬 더 물을 많이 넘치게 했으니까 그 체육만한테 작용하는 이 부력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을 많이 받으려면 물을 많이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 잠깐 볼게요. 시험 문제입니다.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요. A라는 공은 이렇게 잠겨 있고요. B라는 공은 이렇게, C라는 공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자, A라는 공과 B라는 공과 C라는 공 중에서 누가 제일 부력이 큽니까? BC. BC. B와 C가 부력이 같습니다. 왜? 잠긴 부피가 똑같으니까. 잠긴 부피가 똑같다는 건 다은아, 그만큼 넘치게 한 물의 양이 똑같다는 거죠. 즉, 넘치게 한 물의 무게가 똑같다는 겁니다. A는 요만큼만 넘치겠죠. 그럼 부력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A보다 B가 크죠. B와 C는 같습니다. 부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왜 가운데 있고 얘는 왜 가라앉았습니까? 얘는 쇠고슬이고 얘는 고무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쇠고슬은 질량이 더 무겁고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부력. 오케이. 일단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부력에 의한 현상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럼 사해 알아요? 사해? 그럼 바닷물. 바닷물이 잘 떠요? 그냥 민물이 잘 떠요? 바닷물이 잘 뜹니다. 왜냐하면, 봐요. 이게 만약에 바닷물이야. 바닷물의 양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의 양이. 난 바닷물이야. 바닷물 이만큼과 민물 같은 양의 민물이 있을 때 누가 더 무거울까? 바닷물이 더 무거워요. 뭐가 무거워요? 바닷물과 민물을 같은 양을 받아놓고 어떤 게 더 무거운가 무게를 재보면 누가 더 무겁겠냐는 거야. 바닷물이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소금이라는 게 더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금의 무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양을 넘치게 했다면 누가 더 무거운 거야? 바닷물이 무겁죠. 더 많이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더 많은 부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더 잘 뜨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봐요. 내가 사해에 들어가면 바닷물의 농도가 엄청나게 더 진하죠? 진하겠어요? 진한가요? 바닷물 농도가 엄청나게 진하면 그만큼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해 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넘친 물이 요만큼밖에 안 돼도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다는 건 그만큼 나를 많이 위로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 위에 그냥 둥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책도 보죠? 나를 받치는 부력의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물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게 부력에 대한 것들이고요. 현상이 사해 바닷물이 훨씬 더 잘 뜨는 이유가 더 무거운 물을 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닷물뿐만 아니라, 자, 그럼 우리는 부력은 물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공기가 위로 떠받치는 힘도 부력입니다. 봐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에 아무 불지 않은 풍선이 있어요. 불지 않은 풍선. 이 불지 않은 풍선이 딱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수소를 훅훅훅 집어넣습니다. 수소를 쭉 집어넣으면 수소가 들어가면서 공기를 밀어내죠. 밀어낸 공기에 무게가 있나요? 없나요? 공기도 무게가 있죠. 그럼 밀려난 공기의 무게만큼 이 풍선은 뭘 받아? 부력을 받습니다.
아, 똑같아요. 넘친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듯이 밀어낸 공기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 겁니다. 부력을 받기 때문에 수소를 집어넣은 녀석은 위로 둥둥둥둥 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만 정리하면 돼요. 부력은 물에서만 작용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 중에서도 부력은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다 정리를 했고요. 개념 확인하기 문제는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시작!